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 복합 문화관광시설인 상상 플랫폼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개관을 통해 인천 중구와 동구 일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해양 복합 문화관광시설인 상상 플랫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장거리 그리고 중구 일원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될 그날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큰 모양의 역사를 쓰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가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새 일선에 서서 천명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1978년 건립된 낡은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베이커리 카페 스토리지 인천을 비롯해 인천시 교육청의 AI 융합교육센터와 공방 한지 생각이닥, 갤러리 GT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담은 콘텐츠 전시관 뮤지엄 L이 문을 엽니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뮤지엄 L은 3개관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1관은 이머시브관, 2관 아트관, 3관은 스페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관작으로 1관에서는 모나리자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프랑스 유명 그랑팔레 이머시브 프로젝트 팀과 루브르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 미디어 아트에서 볼 수 없었던 퀄리티 높고 밀도감 있는 전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2관에서는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 화가인 알렉스 카트전을 준비했고 3관에서는 NBA 75주년 기념으로 위대한 농구선수 75인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외에는 1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 1883 계양광장과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월, 스마트 음악벤치, 개양 포토존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개관 이후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제물포 웨이브 마켓과 여름 대표 페스티벌인 워터밤 인천 2024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지난 4월 인천관광공사 사옥 이전을 시작으로 1883 인천 맥강 파티와 1883 상상 플랫폼 야시장, 2024 청룡 시리즈 핸드 프린팅 등 굵직한 행사들을 연달아 열며 존재를 알린 바 있습니다. 인천 최대의 해양 복합 문화 복합 시설인 상상 플랫폼. 인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차입니다. 지난해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경찰관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과 현장 관리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부천시 공무원 A씨 등 2명과 정자정비공사 현장소장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A씨 등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10월 3일 새벽 5시 20분쯤 부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원미산 팔각정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바닥이 뚫려 있는 상태였으며 새벽 시간 화재가 난 현장을 조사하던 부천 원미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주말 사이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분쯤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7층짜리 물류창고 건물에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35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6시 4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직원 6명이 대피하고 2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창고 건물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김포에서는 지난 2일에도 공장 화재로 건물 10개 동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7월 집중호우에 신도시보다 원도심 지역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원도심 하수관거들이 극한 강우를 감당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하공전 건설환경공학과 최선영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네, 교수님,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에 원도심의 주택가와 도로들이 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로 봐야 될까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통수능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통수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확률 빈도를 과거에는 계획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50년 빈도로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침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만든 관로가 작다고 해서 이 침수 피해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간의 이제 진행 사항을 보면 지역별로나 뭐 기간별로나 사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주도하는 환경부에서 주도를 하는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런 침수 해결 방향성이 좀 일관되게 진행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뭐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불량 관거를 개량을 하고 또 통수능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 또 살펴보면은 빗물바지 같은 경우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많이 채워져 있어서 정작 비가 왔을 때는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침수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하수 관거를 평소에 좀 준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사나 쓰레기로 하수 관거가 퇴적이 될 경우에는 그 관거의 통수능을 또 축소시키는 또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강우가 발생하기 전에 평소 때 하수 관거를 준설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해서 통수능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관거 정비 사업을 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수능을 확보를 하는 것들이 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맨홀이나 연결관이나 빗물바지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를 해서 최대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유지관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침수 피해 대응과 관련해 최선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곧 농촌 등 지역의 작은 학교를 폐교로 내몰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수도권 학생들을 농촌 학교와 연계하는 농촌 유학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실제 폐교 위기를 맞았던 여러 학교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당시 전교생이 단 15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 유학생이 전학 오며 전교생은 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상호작용이죠. 또 도시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농촌 유학은 주로 수도권 초중고교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전학을 와 현지에서 생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한 자연 생태와 마을 공동체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같이 또래 친구들이랑 방도 같이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재밌었어요. 얼마나 더 있고 싶은데? 중학교 때. 여기는 쉬는 시간이 많은데 서울은 계속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서 싫었어요. 학교 운영적 측면에도 도움됩니다. 수도권 학교는 학급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고 농촌 학교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듬 학습이나 토론, 단체 체육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 경우 농촌 유학을 운영하는 완주 동산초는 59%, 순창 적석초는 62%가 농촌 유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학생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그 촌학교 학생의 특성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도시 아이들은 도시에서 어떤 조금 적응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 와서 정서적으로 할지 그런 안정이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어떤 이렇게 수요 조사랄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올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남과 강원 등에서 농촌 유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연계해 추진 중인데 참여 학교는 전국에 80여 곳, 학생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폐교육이 농촌학교가 농촌 유학 활성화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오물풍선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인천에서는 3건, 부천 7건, 김포 3건 등의 오물풍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인천에서는 강화도에서 오물풍선 식별 신고 3건이 접수돼 이 중 2건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부천에서는 원미구 중동아파트 인근에서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김포에서도 월곶면 등산로와 마산동 일대에서 오물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인천으로 간 국제선 항공기 10대 중 2곳 이상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위생 점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1,702편 중 13.04%인 222편에서 수인성 및 식품맥의 병원균이 검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장 독소성 대장균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 병원성 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 출혈성 대장균 13건, 장 침습성 대장균과 장염 비브리오균 각 6건, 세균성 이질균 2건 등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국제선 항공기 793편 중 20.81%인 165편에서 병원균이 나왔습니다. 병원균의 검출률은 양양공항이 30%로 가장 높았고 인천공항이 2번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부터 기내 위생 점검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인천 지역 학교 72곳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학교 등 각종 학교 548곳 중 72개 학교에 성면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8곳, 중학교 141곳, 고등학교 124곳입니다. 인천은 성면학교 비율이 13.1%로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